안녕하세요. 자포 김종성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은 경매 입찰가 사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혹시 경매 입찰을 하려고 법원에 가보신 적이 있나요? 저도 이제 처음에 경매를 할 때 법원이라는 것을 처음 가봤는데 상당히 떨리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경매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허실삼아 한번 동네에 있는 경매 법정에 한번 다녀오면 어떨까요? 어제 제가 운영진에 있는 부동산 경매 더리치 카페 새싹반 일요 새싹반 강의 첫 강의를 했었거든요. 물론 화요일 저녁에도 이제 화요반이 하기는 하는데 어제 강의할 때 경매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입찰 금액을 잘못 써서 소중한 자신의 입찰 보증금을 날릴 수 있고 그 보증금을 다시 되찾는 비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모두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의아해하고 또 눈이 휘둥그레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또 이제 어제 우리 새싹반에 처음 오신 분 중에 이미 공매로 낙찰받은 젊은 사람, 30대 초반인 사람도 있었고, 이분은 경매에 관심 있어 책도 여러 번 듣고, 제 유튜브 방송이나 제가 운영하고 있는 팟빵 열심히 듣고, 그래서 이미 법원에, 입찰 법원에 가서 구경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경매에 관심이 있다면, 한번 그렇게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물론 이제 우리 새싹반 경매 기초반이죠. 새싹반 우리가 6주차에는 경매 실습을 합니다. 법원 실습을 하는데 이제 그냥 이론으로 하는 것보다 법원에 직접 가면 거기서 나타난 여러 가지 상황을 가지고 설명을 하니까 훨씬 더 유리하고 혹시 이제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 중에 전에 부동산 경매 더리치 카페에서 새싹반을 이수를 했는데 혹시 그때 바빠서 법원 실습을 오시지 못한 사람이라면 카페에 연락을 주시면 법원 실습을 날 같이 갈 수 있다는 거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입찰을 한 후에 자신의 보증금을 낼 수 없는 경우가 잔금을 낼 수 없는 경우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낙찰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잔금을 못 내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한 세 가지 정도가 예를 들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잔금을 내고 그 다음에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대출을 못 받아서 잔금을 맞출 수가 없는 경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12, 16, 부동산 대책의 발표를 해버렸잖아요. 그 부동산 대책이 발표한 것은 즉시 효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2월 14일 날 낙찰받은 사람은 그리고 그 금액이 크다면 대출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경매를 하고 난 다음에 잔금을 못 내는 이유 중에 이렇게 대출이나 아니면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미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람들이 경매에서 경락잔금 대출이 되기 때문에 대출은 일반 대출보다 훨씬 유리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그런데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 정책을 강화하면서 일반 대출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 우리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요. 우리가 잘 모르는 건데요. 대출은 상품이에요. 상품. 그러다 보니까 좋은 조건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잘 찾아보면 의외로 좋은 조건을 가진 대출 상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경매에 입문한 사람들, 경매 경험이 많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잘 알고 있는 은행, 우리 동네 은행에 가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쪽에서 소개하는 상품은 사실은 경락잔금 대출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우리 회원 중에 그 부통령님이 있습니다. 부통령님이 낙찰받은 물건은 대출을 90% 실행을 했습니다. 90%. 요즘에 대출 90% 실행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상품이라는 거. 그래서 내가 찾아보면 그럴 수 있다는 것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권리 분석을 잘못해서 잔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의외로 많아요. 이런 부분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그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고 그다음 조금만 더 신경을 썼다면 내 소중한 보증금을 날리지 않을 텐데 너무나 간과한 거죠. 일반적으로 보면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인터넷으로 인강을 들었다든지 또는 책으로 공부를 한 사람들 중에 많이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 인강이나 뭐 책으로 본다고 해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책이나 인터넷으로 강의를 듣고 제대로 배웠다면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간과하고 넘겨버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오프라인 강의를 들어보지 않고 아니면 어디 뭐 특강 같은 거 뭐 또 무료 강의 같은 거만 들었다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입찰을 한다고 한다면 저는 한 번 더 고민해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경비가 발생한다 해도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듣고 경매 정규 강좌를 한번 들어보고 그래서 거기에서 연관돼서 만난 사람들과 인맥을 형성하면 그 사람들에게 입찰하기 전에 한번 같이 검토해보면 큰 돈 날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한번 여러분들 중에 경매를 하고 싶다든지 부동산을 하고 싶다면 저는 오프라인 강의를 꼭 들어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동산을 공부를 하면요, 경매를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경매를 공부하면 부동산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이 방송을 듣는다고 해서 저희 카페, 네이버 카페, 부동산 경매 더리치 다 거기에 가입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카페들도 가입되어 있고 이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곳이 많으니까 적어도 그쪽에 가서 기초반이라도 강의를 듣기를 권해드립니다. 권리 분석에서 가장 많이 실수를 하는 경우가 선순위 세입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찰을 하는 경우라 하겠습니다. 우리 회원 최채님이 계십니다. 젊은이입니다. 젊은이. 그분은 원래 서울 사람인데 사정상 대전으로 이사를 갔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벌써 2년 전이네요. 저에게 왜 부동산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상담을 했고 그 다음에 여건이 허락이 돼서 1년 만인 작년 초에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대전에서 화요 새싹반을 들었어요. 이때쯤 들었습니다. 이때쯤. 그래서 대전 가는 차 10시 반차인가 10시 40분 차 끊어놓고 수업 끝나자마자 불이 나게 달려가서 그렇게 다니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4월 달인가 그때 서울로 이사를 왔죠. 서울로 이사를 와서 몇 번 입찰과 또 매수를 진행했지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이야기한 것 중에 매수를 서두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한 것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렇지만 진짜 열심히 물건을 찾아서 임장을 다니고 했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세월이 흘러 지난 가을 9월달 정도 돼서 제가 하자가 있는 물건을 조사해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물건은 선순위 임차에 있는 물건입니다. 자그만치 보증금이 6억이나 있어서 이 물건을 낙찰받으면 물어내야 되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입찰을 해서 5억 초반에 낙찰을 받았으니까
나중에는 6억을 물어줘야 돼서 어떻게 보면 11억에 넘는 금액으로 사게 된 물건입니다. 이 물건은 이미 앞전에 공매로 두 사람이나 낙찰을 받고 미납을 했습니다. 보증금을. 한 사람은 7억이 넘게 낙찰을 받아서 미납을 했고, 한 사람은 8억이 넘게 입찰을 해서 미납을 했습니다. 이분들은 낙찰을 받고 나서 보니까 세입자의 임대 보증금을 물어줘야 해서 결국은 잔금을 내지 못했죠. 채채님은 저희 카페에서 활동을 하면서, 그리고 제가 이 물건을 추천해 주면서 이 부분을 미리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6억을 물어낼 생각을 하고 입찰을 했어요. 그래서 11억 정도의 이 물건을 샀는데 결국은 지금은 약 14억의 매물이 호가로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다른 사람들은 입찰 보증금을 미납을 했고 채채님은 납부를 한 거죠. 권리 분석을 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